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의 다재다능한 살림꾼, 짧지만 강렬한 전성기를 보낸 스콧 파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스콧 파커는 경기 내내 공수 전반을 오가는 뛰어난 활동량과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근성 있는 플레이, 중원에서의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한때 3사자 군단의 주전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혹자들은 개인이 빛나기보단 팀의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공수의 연결고리 혹은 살림꾼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동료들과 감독들까지 하나같이 임모아 칭찬하는 그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바로 인성과 리더십입니다. 자, 그는 찰턴 아카데미에서 성장하여 프로 데뷔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뛰어난 리더십을 선보이고 중원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며 PF의 올해 영플레이어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여러 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004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하나 약 156억 원의 당시 프리미어리그의 신흥강으로 발돋움 중이던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첼시는 로만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리빌딩 전문가 라니에리 감독이 팀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콧 파커가 당장 주전으로 뛰지는 못하더라도 장차 램파드와 마키렐레 사이의 훌륭한 연결고리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04-05 시즌을 앞두고 기대 못 미치는 성적으로 인해 라니에리 감독이 경질되면서 그의 입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무리뉴 감독은 벤피카에서 티아고 멘데스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램파드, 티아고 멘데스, 마키렐레로 이어지는 주전 중원 라인이 구성되게 되죠. 결과적으로 첼시는 이 시즌에 리그 우승을 거두게 되었으나 스콧 파커는 리그에서 단 4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씁쓸하게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회를 찾아 팀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고 2005년 자신의 가치를 높게 봐준 뉴캐슬로 향했습니다. 스콧 파커는 이적 후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며 중원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뉴캐슬의 포메이션에 잦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뉴캐슬이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했고 06-07 시즌부터는 은퇴한 앨런 시어러의 뒤를 이어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지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으니 새 감독으로 부임한 샘 엘러다이스는 리빌딩 계획을 세우며 기존의 선수들을 대거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장인 스콧 파커 역시 이를 피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2007년 그는 웨스트햄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며 온 이곳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시 웨스트햄은 4-4-1을 주 포메이션으로 가동하고 있었는데 스콧 파커의 뛰어난 활동량 그리고 다재다능함이 투미드 체제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포백 보호뿐만 아니라 공격도 진두지휘하며 웨스트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엔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죠. 그러나 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구단의 재정위기, 이로 인한 구단 분위기의 침체, 이에 따른 성적 부진에 더해 잦은 감독 교체까지 단행하게 되면서 팀이 망가지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트햄은 10-11 시즌을 끝으로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스콧 파커는 리그 32경기 5골 3도움이라는 중미로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이면서 FWA 올해 선수를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가레스 베일을, 언론인들은 스콧 파커를 선정하며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이렇듯 그는 늦게 재능이 만개했다는 평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상위 클럽들로부터 무수한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한 팀은 바로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으로 온 그는 상황에 따라 모드리치와 반더바르트를 보호하는 수비적인 롤을 맡기도 하고 반대로 수비적인 산드로가 파트너로 나오는 경기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롤을 수행했습니다. 이렇듯 스콧 파커는 중원 지역에서 굳은 일을 모두 수행했는데요. 또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하며 토트넘의 차기 주장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토트넘이 리그 4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폼이 최절정에 달한 모습을 보이며 PF의 올해 팀에 선정되는 캐거와 토트넘 올해 선수에 선정되는 영광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트넘은 당시 리그 6위를 기록한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첼시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콧 파커는 이 시기서부터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유로 2012 대회를 앞두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카펠로 감독은 유로 예선에서 4-2-3-1과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파커를 중미 혹은 수미로 기용했는데요. 하지만 본선을 앞두고 카펠로 감독이 경질되고 호지슨 감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상으로 낙마한 램파드를 대신해서 제라드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기 시작했죠. 주 포메이션도 4-4-2로 변경하며 파커와 제라드를 함께 중원에 배치하는 전술을 취했습니다. 스콧 파커가 중원 지역에서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등 숨은 공신 역할을 해준 덕에 잉글랜드는 대회에서 승승장구해 나갔는데요. 아쉽게도 8강에서 이탈리아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하고 말았지만
스콧 파커는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존재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30대 중반을 바라보게 된 그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고점을 찍었던 폼에서 점차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빌라스 보아스 감독 체제에 접어들어서는 입지가 더욱 좁아졌는데요. 이후에는 토트넘의 베일의 유산이라 불리는 신예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더 이상 주전으로 뛸 수 없다고 판단, 결국 팀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레드넥 감독이 이끄는 QPR이 유력시 되었으나 2013년 그는 풀럼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풀럼은 베르바토프를 필두로 준척급의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며 앞으로 성적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평가되던 팀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스콧 파커와 함께 스테킬렌부르크, 데런 벤트와 아델 타르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공수 전반으로 성공적인 보강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이전 시즌과 달리 주포인 베르바토프가 저조한 득점력을 보였고 임대생 데런 벤트의 득점력도 도무지 터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비도 안정화되지 않아 무득점, 대량 실점, 연패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갔죠. 이렇듯 최악의 부진에 빠진 풀럼은 한 시즌의 감독 교체를 무려 2번이나 단행하게 되고 스콧 파커의 경우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팀은 13년 만에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강등 이후에도 풀럼에 남아 계약 기간을 모두 이행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 들어 36살의 나이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스콧 파커는 은퇴 이후에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승격에 성공한 풀럼의 1군 코치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성적 부진으로 인해 그가 보좌하던 요카노비치, 라니에리 감독이 차례로 경질되며 마침내 감독직까지 맡는 데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감독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젊고 유망한 감독이라는 평가 속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콧 파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